어서 오십시오. 소리로 듣는 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장편소설 날마다 이혼당하는 여자 7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어설픈 ASMR을 흉내내서 그야말로 남양 특집이 되어버렸는데요. 많이 놀라셨나요? 저는 또 그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행복했답니다. 자, 이 시간에도 편안히 머무시길 바라면서요. 본문 낭독 잘 해보겠습니다. 불륜, 자유연애. 친구들과 둘러앉아 파티를 즐기던 여주인공이 천천히 일어나 주방 쪽으로 가 이 음식 저 음식을 느린 동작으로 뒤섞는다. 그리고 다시 남편과 친구들이 웃고 떠들고 있는 식탁으로 천천히 돌아온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여주인공은 자신이 들고 온 디범벅이 된 케이크를 자신 몰래 그토록 오랫동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남편의 면상을 향해 던진다. 아, 통쾌해. 그렇지. 여자라고 참고 살 수만 없는 거지. 그렇게 통쾌해? 같이 비디오를 보고 있던 철수가 껄껄거렸다. 당신도 다른 여자와 바람만 피웠단 봐라. 저 여자는 남편이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지만 나는 어림없다고요. 그날로 갈라서는 거예요. 지선의 서슬푸른 말이 철수의 웃음을 가로막고 나섰다. 요란한 전화벨이 울린 건 그때였다. 12시가 넘은 시각이라 철수와 지선은 무슨 일인가 하는 눈짓을 서로에게 보내다 지선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저쪽에서 아무 소리가 없자 지선은 더욱 긴장하여 철수에게 비디오 소리를 줄이라는 신용을 하였다. 나... 혜경이... 너 술 많이 마셨구나. 무슨 일 있니? 혜경의 낮은 목소리는 심하게 혀가 꼬부라져 있어서 얼른 들어도 술이 잔뜩 취한 사람의 그것이란 걸 알 수가 있었다. 철수가 무슨 일이냐고 고갯짓으로 물었다. 지선아, 미안해. 하지만 여기로... 그래, 내가 지금 갈게. 거기 어디야? 혜경이 뚝뚝 끊기는 소리로 술집 위치를 말하는 동안 화면 위에는 만삭의 여주인공이 아장아장 걸음을 떼는 딸의 손을 잡고 비행기 트랩 위를 올라감으로써 바람둥이 남편을 영원히 떠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무슨 일 있어? 지선이 전화를 끊자 철수의 목소리와 줄어들었던 비디오의 볼륨이 갑자기 커졌다. 지선은 철수의 물음에 대답도 하는 채 엉거주춤 일어나서 무의식적으로 화면의 마지막 장면을 쫓고 있었다. 잔뜩 부른 배 위에 딸을 앉혀놓고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하는 동요를 어린 딸과 엄마가 함께 부르는 것을 마지막으로 영화도 끝이 났다. 나 나가봐야겠어요. 혜경이한테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시간도 늦었는데 내가 같이 나가줄까요? 그럼 고맙고요.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할 철수가 옷을 챙겨 입으러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지선은 안방으로 철수를 쫓아 들어갔다. 아니, 제가 혼자 가는 게 낫겠어요. 혜경의 울먹임 속에서 지선은 뭔가 여자만이 겪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예감을 느꼈던 것이다. 아파트 입구까지 철수의 배웅을 받으며 나온 지선은 혜경이 있다는 대학가 앞에 술집으로 차를 몰았다. 아니나 다를까 혜경은 카페의 구석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지선이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주인인 듯한 여자가 문 닫을 시간이 됐다고 정중하게 알려주었다. 혜경아, 나야, 지선이. 그래? 왔구나. 그 말을 겨우 하고서 혜경은 다시 탁자에 고개를 쳐박았다. 이야긴 나중에 하고 우리 나가자. 혜경아, 내 말 알아들어? 나가자니깐. 어디로? 혜경의 초점 없는 눈빛이 지선에게 한참을 머물다 떨구어졌다. 혜경의 그 눈망울은 난 갈 곳이 없다는
무언의 암시 같았다. 너희 집이든 어디든 하여튼 일어나야지. 우리 집? 혜경의 얼굴이 순간 몹시도 일그러졌다. 지선아, 나 갈 곳이 없어. 그럼 우리 여관에 가면 되잖니. 축 처진 혜경의 몸은 지선 혼자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 카페 주인과 양쪽에서 부축을 하여 겨우 차에 싣고 아무데든 불이 반짝이는 여관이란 곳으로 향했다. 지선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차 안에서 혜경은 이 말을 중얼거렸다. 도대체 혜경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딸 지연이 어떻게 되기라도 했나? 그럼 자기 남편을 붙잡고 울고불고 해야지. 왜 한밤중에 친구인 나한테 전화를 했겠는가? 아니면 시댁과? 그러나 평소에도 태민 선배가 시댁과는 거리를 잘 유지해준다고 얼마나 입이 닳도록 자랑을 했던가. 그럼 뭔가? 마지막으로 검질기게 지선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있었지만 그건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혜경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던지 여간방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져 버렸다. 담배 냄새와 구토물로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혜경의 외투를 지선이 벗기려 하자 혜경이 몸을 반사적으로 움찔거리더니 지선인 걸 알고는 다시 잠에 빠져버렸다. 지선은 철수에게 여간방에 있노라고 전화를 했다. 원래 무슨 일을 꼬치꼬치 캐묻는 성격이 아닌 철수는 고생되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철수와의 전화 통화가 끝나자 지선은 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태민 선배에게 이 일을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판단이 제대로 안 서기 때문이었다.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든 간에 하루 정도에 그것도 피치 못한 부인의 외박을 이해 못할 태민 선배가 아니라고 단정을 짓고서 지선도 혜경의 옆에 들어누웠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지선이 잠이 좀 들었다 싶을 때 혜경이 부시시 일어나 머리맡에 놓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바람에 지선은 풋잠이 깨고 말았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혜경이 형광등도 켜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 주저앉자 지선이 불을 켜주었다. 여기가 어디야? 혜경의 목소리엔 제법 이성이 담겨 있었다. 여관이지 어디야. 참 어제 너희 남편한테 너 여기 있다고 전화를 못 해줬는데 지금이라도 네가 하든지. 남편? 혜경의 일그러진 얼굴 표정에서 지선은 그 최후의 예감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 등골이 서늘해졌다. 너 혹시 태민 선배랑 무슨... 혜경이 대답 대신 고개를 아래 위로 천천히 끄덕거렸다. 지선아,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생길 수 있니? 혜경은 어제 차에서도 중얼거리던 말을 새삼 반복하였다. 나는 이런 일은 소설이나 영화나 텔레비전 3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어. 너희 남편한테 딴 여자가 생겼니? 지선의 목소리는 자신이 생각해도 의외로 차분했다. 이번에도 혜경은 시선을 허공에 둔 채 고개만을 끄덕였다. 혜경이 긍정으로 대답을 하자 지선은 갑자기 망연해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세상에 나쁘다는 욕이란 욕은 다 싸잡아 바람난 남자를 오징어 씹듯이 씹어댈 것인가. 아니면 혜경을 붙들고 대성통곡이라도 해야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소위 여성학을 공부한다는 여자답게 친구의 불행에 대해 처신하는 걸까. 혜경아, 너 아직도 눈이 빨개. 우리 잠 좀 더 자고 일어나서 이야기하자. 지선이 혜경을 향해 한 말이란 게 고작 잠 좀 더 자자 하는 소리였다. 그래,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우리 자고 일어나서 이야기하자. 남의 불행이라 여유가 있구나 하고 눈총이나 받을 줄 알았는데 혜경은 의외로 지선의 말에 공감을 나타냈다. 혜경이 다시 누웠다. 지선도 그 옆에 나란히 누웠다. 혜경은 정말 긴장이 한꺼번에 풀린 사람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숨소리도 고르게 잠이 들었다. 그러나 한 번 깨버린 잠은 지선에게 다시 찾아오질 않았다. 지선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엎어졌다 똑바로 했다 별 수단을 강구했지만 머릿속은 텅 빈 수수깡처럼 속이 훤히 드러나 보이도록 비워져 버렸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난 지선은 무릎 걸음으로 전화기 옆에 갔다. 나예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야죠. 아직도 거기 여관이에요? 잠에 풀칠한 철수의 목소리가 낮게 지선의 귀에서 속삭여댔다. 네, 아침 잘 먹고 늦지 않게 출근하세요. 전화 끊을게요. 철수에게 하고 싶던 말은 이런 말이 아니었을 게 분명한데도 지선은 난데없이 철수의 출근 걱정을 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 일이 만약 나에게 닥친 일이라면 나는 지금 어떡하고 있을까? 그런데 왜 나는 철수가 바람을 피울 수도 있다는 가능성조차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걸까? 나도 혜경의 독백을 그대로 따라해야 할지도 모르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날 수가 있냐고. 게으른 겨울해가 먼지가 덕지덕지 앉은 여관의 커튼 위에 머물 무렵 혜경은 부시시 눈을 떴다. 지금 몇 시야? 혜경은 눈도 뜨기 전에 지선에게 그렇게 물었다. 8시 다 됐어. 지선아, 나 지금 가봐야 될 때가 있어. 혜경이 눈으로 자신의 외투를 찾았다. 어디에 가려고? 그 여자한테. 내 외투 어디에 뒀어? 퉁퉁 붓고 충혈된 혜경의 눈은 어느 한 곳에 시선이 고정되지 못한 채 방의 여기저기를 훑고 있었다. 지금이 몇 시인데 가더라도 우리 아침이나 먹고 가자. 지선은 그 여자를 만나서 정말 네가 말한 울고 짜는 드라마에서처럼 머리카락이나 한 줌 뽑아오려고 그러니 하고 빈정대기라도 할 것 같은 자신의 심정을 가까스로 눌렀다. 뭐 하는 여자야? 그렇게 묻는 지선의 뇌리엔 아이까지 있는 정실 부인의 자리를 감히 넘보는 대바라진 술집 작부의 새끼 어린 눈매가 스쳐갔다. 학교 앞에서 카페 안 돼. 글도 쓰고. 글? 지가 무슨 글을 쓰는데. 이렇게 그 여자를 난도질한다면 혜경의 속이 좀 시원해질까. 전에 남편이 만든 책에 그 여자 글도 들어있었어. 그럼 알만한 여자가 왜 그런데니? 부인 있는 남자는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 어떤 제한이나 조건이 없는 자유연애란 걸 부르짖어온 지선이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자신도 법적인 혼인의 기득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그런 예편내로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얼마나 오래됐는데? 혜경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묶어서 입을 다물자 답답해진 지선이 재차 물었다. 너 그래서 태민 선배랑은 갈라서기로 한 거야? 나 우리 지훈이한테 전화 좀 해봐야겠어. 내 목소리 괜찮지? 혜경은 대답 대신 실성한 사람처럼 전화기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혜경아, 안 돼. 지선이 황급히 전화기를 막고 나섰다. 너 지금 너희 딸애한테 전화하다간 울고 말 거야. 넌 엄마잖니. 그래. 혜경의 풀죽은 목소리는 지선의 코를 맹맹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믿어왔던 남편이 새삼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고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배웠는데. 그런데 왜 코앞에 닥친 친구의 그런 불행이 이렇게 절벽처럼 암담하게 느껴질까? 이성적으로 당당하게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이지선, 알아들어? 혜경아, 우리 나가서 일단 아침을 먹자. 그 여자를 그렇게 정 만나고 싶다면 너 이 몰골로는 안 돼. 거울을 좀 봐. 지금 네 꼴이 어떤지. 이성적으로 일을 해결한다는 게 상대편 여자에게 기죽지 않기 위해 외모를 가꿔야 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지선은 그 여자한테 혜경이 초라한 여자로 보이게 하고 싶진 않았다.
지선과 혜경은 여관에서 샤워를 하고 혜경의 등을 떠밀어 미장원까지 가게 만들었다. 혜경이 머리를 하는 동안 지선은 미장원에 널린 여성지의 제목을 습관적으로 훑었다. 내 남편 바람 피우지 않도록 하는 법. 나는 이럴 때 아내와 등을 돌렸다. 위험한 관계. 유달리 부담 없는 남자, 유부남. 여성지만큼이나 그 안에 큰 활자로 박혀있는 남자의 바람도 충분히 상업화되어 있었다. 남편의 바람을 막는 방법이란 게 침실 분위기를 바꾼다거나 잠자리에서는 창녀처럼 굴라는 등 지선은 혜경에게 무슨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 하고 여기저기 뒤진 보람도 없이 책을 발기발기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을 가까스로 눌러야 했다. 미장원에서 나와서도 지선은 혜경을 곧장 그 여자한테 데려가지 않았다. 점심도 전인 이른 시간에 그 여자한테 들이닥친다는 게 지선네가 약자이기라도 한 듯이 몸이 달아있는 사람들처럼 군다는 게 지선의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았던 것이다. 커피숍에서 시간을 얼마간 때운 후 둘은 그 문제의 여자한테로 향했다. 운전석 옆에 앉은 혜경은 처음엔 커피숍에서 흘러나오던 내 사랑 내 곁에란 노래까지 흥얼거린 여유를 부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인의 카페가 점점 더 가까워오자 갑자기 한기라도 든 사람처럼 덜덜 떨기 시작했다. 지선은 차를 멈춰 세우고 담배 한 갑을 사서 혜경의 손에 쥐어주었다. 담배에 불을 붙이는 혜경의 손마저 오한이라도 든 사람처럼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보자 지선은 오히려 자신이 참담해지기까지 했다. 지선네가 문제의 카페에 들어섰을 때 무슨 운명의 조화처럼 베토벤의 운명 1악장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여자는 혜경을 알아보더니 카운터에서 담배와 재떨이를 들고 지선네 앞에 책상다리를 하고서 앉았다. 지연 엄마시죠? 그 여자의 목소리는 기가 죽은 정부의 목소리가 결코 아니었다. 혜경은 갑자기 억장이라도 막히는지 입조차 열지 못했다. 전 혜경이 친구입니다. 여자들끼리니까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이런 문제에서도 여성들의 형제에는 통할 수 있는 걸까? 좋으실 대로요. 그 여자는 폐부 깊숙이 담배 연기를 들이마셨다. 지선은 손이 자꾸만 담배를 향하는 것을 애써 눌러 참았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시죠? 이야기가 다 된 거로 압니다. 태민 씨가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하기로 부인과 합의를 봤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지선의 언성이 높아진 것은 바로 이때였다. 아무리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는 지선이었지만 그 여자의 뻔뻔함에 울컥 화가 솟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당사자인 혜경이 지선의 팔을 흔들었다. 지연 아빠하고는 그렇게 말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혜경의 잠긴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이곳으로 오는 차 속에서, 아니 오늘 아침부터 혜경은 지금 할 말을 몇 번이고 연습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전 지금이라도 두 분의 관계가 정리될 수가 있다면 지연 아빠를 다시 받아 드릴 수... 혜경이 울컥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마지막 말은 묻혀지고 말았다. 다시 받아들인다고? 혜경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지선은 그 여자 암만 아니라면 너 지금 제정신이니 하고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 질문까지 하시니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군요. 태민 씨가 쓴 사랑에 대한 글은 잘 알고 계실 테고. 지선과 혜경이 감탄을 하던 그 글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여자의 입에서 오르내리게 된 걸까?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두 분의 관계를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태민 씨가 가끔 내 아내는 신문의 정치면도 다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 어리석은 질문을 한다고 한탄하시던 기억이 나는군요.
전 사실 두 분의 문제에서 제3자일 뿐이에요. 내가 당신 남편을 유혹한 요부가 아니라는 소리를 그 여자는 잘도 현학적으로 표현했다. 아니, 그럼 여자가 애 낳고 애 키우고 살림하다 보면 이번에도 언성을 높인 사람은 지선이었다. 그래, 넌 얼마나 신문에 코를 박고 살길래 그렇게 당당하게 소리를 치냐? 그럼 제 대답이 더욱 간단해지죠. 그런 평범한 여자를, 다시 말하면 살림이나 잘하고 내조나 잘해주길 바라는 그런 여자를 원하는 세상의 다른 평범한 남자를 만나셔야 하는 거죠. 그 여자가 하는 소리는 평소에 지선이 입이 닳도록 내뱉던 소리가 아니었던가. 지선은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결국 남편과 헤어지실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군요. 손톱을 물어뜯던 혜경이 결론을 아키짓기 위한 마지막 질문을 했다. 혜경에겐 이런저런 이야기를 떠나서 태민 선배, 즉 지연 아빠를 다시 찾는 것만이 문제인 것이다. 네, 태민 씨는 제가 찾던 바로 그 이상형입니다. 그건 태민 씨도 마찬가지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혜경은 눈을 꼭 감아버렸다. 지선은 황망 중에 혜경과 그 카페를 나섰다. 뭐라고 그 여자한테 마지막 인사를 건넸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았다. 머리가 텅 빈 채로 차를 몰아 우선 그 대학가 앞을 벗어나자 정신이 좀 들었다. 지선은 넋이 나가 있는 혜경에게 자신의 피부치는 그나마 위안이 될 것 같아 지연이 있는 그녀의 친정으로 차를 몰았다. 혜경을 친정에 떨구고 돌아서는 순간 지선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걸 느꼈다. 태민 선배, 혜경, 그 여자.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마땅한 것인가? 처음에는 당연히 자식과 아내를 버린 태민 선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혜경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태민 선배는 평소 자신의 사랑에 대한 지론을 과감히 실천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그 여자는 그런 사랑론에 공감한 이상주의자일 뿐이다. 그렇담 현실적으로 가장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혜경은 뭔가. 자신의 자아 실현을 게을리한 한심한 여편네라고 낙인 찍어야 하는가. 이게 아닌데 싶으면서도 도식화시키면 그렇게밖에 그려질 수 없는 그림을 붙들고 지선은 불길 없는 수수께끼를 맞댄 사람처럼 한겨울의 땀을 줄줄 흘려댔다. 아니야. 저분이 나의 시아버지일 리가 없어. 같이 오길 잘했죠? 먼 산에는 진달래가 산불처럼 붉게 번져가고 국도의 아스팔트 사이를 비집고 나온 민들레가 강한 생명력으로 노란 꽃을 피워올리고 있었다. 철수가 얼굴 표정은 별로 기뻐하지도 않은 채 말로만 지선에게 기쁘길 종용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가봐야 알죠. 그래도 결혼 이후에 시댁을 방문하는 것 치고는 오늘처럼 마음의 부담이 적은 때는 없었던 것 같다. 시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은 건 며칠 전이었다. 시어머니와 긴 통화를 하는 것 같은데 철수가 지선에게 들려준 말은 오직 한마디였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 것 같다는 거였다. 평소라면 명절이나 시부모 생신도 아닌데 그 먼 구례까지 내려갈 지선이 결코 아니었다. 그런 날들도 며칠 골머리를 앓다 철수와 몇 번 말다툼을 하고 냉전도 버리다 마지못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내려가서 얼굴을 내비치는 지선인데 이런 화창한 봄의 주말을 죽여가면서 철수와 동행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태민 선배와 합의 이혼을 한 후로 현실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혜경은 삶의 갈피를 잃고 허우적댔다. 다른 여편네처럼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남편 하나만 믿고 살던 애도 아니었는데 인류 대학을 나와 남편과 엄밀하게 대등한 관계에서
서점도 경영하고 거기다 여성 문제에 남다른 관심까지 가지고 있던 애가 도대체 이원이 뭐라고 날마다 술과 담배로 자신을 무너뜨리고 학대하고 있는 것이다. 혜경의 그런 행동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지선이어서 철수와의 부부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었다. 그리고 철수와 자신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혼을 하게 된다면 물론 정 어쩔 수 없을 때 하게 되겠지만 서로에게 깊은 상처가 될 거란 생각에 이르자 지선은 철수에게 좀 살뜰해졌던 것이다.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지만 모든 게 상대적이어서 지선이 그렇게 나오자 철수와의 부부 생활도 더욱 윤기가 돌았다. 혜경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그녀의 이혼이 지선 부부에게 타산지석이 됐다고나 할까. 아버지가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시대요? 나도 잘 모르겠어. 가서 뵈야 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어엿한 장남이 있는데도 꼭 차남인 철수를 귀찮게 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입만 벌리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지선은 그것도 꾹 참았다. 철수 집안 식구들은 웬만해선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마디로 목석 같은 사람들인데 철수 부부가 대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다른 때보다 유달리 반색을 하였다. 혼자서 몇 시간이고 풀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낑낑거리던 어린애가 그 문제를 풀어줄 구세주를 만난 표정이라고 해야 할까. 어머니, 아버진 어디 가셨어요? 철수가 저교한 집안을 둘러보며 물었다. 저민에 잔치집 가신다고 나가시긴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는구나. 제가 그럼 모시고 올게요. 철수가 선선히 일어나서 대문 밖으로 나서려 하자 지선이 얼른 철수의 팔을 붙들었다. 저민애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와 단 둘이 이 집에 남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선에겐 숨도 쉴 수 없는 직실이었던 것이다. 철수가 눈짓으로 같이 가자고 했다. 저민의 집이란 곳은 쉽게 찾을 수가 있었다. 사람들의 소리가 왁자한 것이 누가 보더라도 잔치집이란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철수가 그 집 입구에서부터 연신 고개를 숙여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를 해대자 지선은 엉거주춤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철수가 윷놀이판 옆에서 아버지를 발견했는지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지선은 아무리 둘러봐도 시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 아니야. 저분이 나의 시아버지일 리가 없어. 지선은 입을 벌린 채로 도리머리를 쳤다. 그러나 분명 철수의 부축을 받으면서 일어난 그는 지선을 향하여 환하게 웃고 있는 것이다. 왔냐? 지선은 황망 중에 고개를 숙였다. 시아버지는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다. 지선은 비위가 크게 약한 사람이 아닌데도 뼈마디가 드러난 손과 발, 개구리처럼 불룩 튀어나온 배를 가진 아이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리모컨으로 급히 다른 채널을 돌려보리곤 했던 것이다. 지선이 외면했던 그 아이들보다 시아버지의 몰골은 더 험상궂었다. 주름 잡힌 까만 얼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튀어나온 배, 노란 눈자위, 앙상한 다리. 지선은 뒷걸음이라도 쳐서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갑자기 귀청이 떨어질 것 같은 철수의 고함 소리가 났다. 아무것도 아니다. 시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얼른 등 뒤로 감추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눈빛은 사냥꾼에게 잡힌 꽃사슴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이게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수가 아버지의 등 뒤로 감춘 것을 획 잡아채더니 그대로 바닥에 던져버렸다. 깨진 소주병에서 흘러나온 맑은 액체가 흙을 적셨다. 그러자 유판에 정신이 없던 사람들이 지선네 쪽에 혹이 있는 눈을 받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치우겠습니다. 중년의 아주머니가
놀란 눈을 한 채로 달려오자 철수가 바닥에 앉아 손으로 우선 병 조각을 줍기 시작했다. 됐네. 이건 내가 치울 테니까 자네는 아버지 모시고 얼른 병원에나 가보소. 그래, 철수 자네 참 잘 왔네. 어머니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던데 얼른 모시고 병원에나 가보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철수를 둘러싸고 이구동성으로 빨리 병원에 갈 것을 종용했다. 병원은 무신, 내가 어딜 아프다고 그랬었는가. 술병을 놓쳐버린, 아니 술을 빼앗겨버린 시아버지는 손을 심하게 떨면서 항변 아닌 항변을 하였다. 갑시다. 당신 그쪽에서 좀 잡아요. 옆에 서 있는 곳조차도 역겨운데 철수는 지선에게 한쪽을 부축하라고 지시했다. 어딜 가자고. 난 안 간다. 무슨 위기의식이라도 느꼈는지 시아버지가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집에 가자니까요. 병원에는 난 안 간다. 집에 가요, 집에. 철수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시아버지가 한마디 할 때마다 입에서 나는 역한 술 냄새와 속이 썩는 내는 지선의 속마저 울컥거리게 만들고 있었다. 아들의 완강함에 어쩔 수 없이 잔치집을 나선 시아버지는 부축도 거절하시고 당신이 스스로 위태로운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런데 저민의 집이 처음인 지선이 생각해도 이상하게 시아버지는 오던 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길을 축내고 갔다. 아버지 지금 어딜 가세요? 집에 가니 어딜 가냐? 아버지는 벌컥 화를 냈다. 아버지, 집은 그쪽이 아니잖아요. 그러냐? 철수가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아버지, 우리 집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지선은 너는 내가 무슨 바본 줄 아냐고 시아버지가 아들에게 화라도 낼 줄 알았다. 집 전화번호? 이국의 3925 아니냐? 그러나 시아버지는 결백을 증명하려는 아이처럼 생각까지 더듬어 대답을 했다. 아버지 그건 옛날 전화번호잖아요. 그 전화번호가 바뀐 지 10년도 다 돼가요. 그러냐? 아버지는 머쓱한지 하고 헛기침을 몇 번 했다. 아버지, 어쩌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되셨어요. 집을 나가면 집도 찾아 들어오질 못하고 어머니가 용돈을 주시면 어디다 다 흘리고 다니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냐? 시아버지는 짜증스럽게 말을 뱉었다. 어머니, 짐 좀 끓이세요.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입원해야죠. 복수가 저렇게 찼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철수는 성화였다. 나는 죽어도 병원에는 안 간다. 술 냄새와 썩은 입냄새를 푹푹 내쉬며 시아버지는 안방에 큰 대자로 누워버렸다. 여보, 아버님이 무슨 병이세요? 시아버지보다도 더 큰 한숨을 내쉬고 있는 철수에게 지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달에 복수가 저렇게 차셨으니까 간경 하나 되시겠지. 그럼 암은 아닌 거예요? 낸들 알겠소. 철수는 그 사이 애늙은이라도 된 사람처럼 말투도 그러했다. 철수야, 아버지가 저렇게 병원에는 안 가시겠다는데 어떡하면 좋겠냐. 가시게 해야죠.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긴 한숨과 함께 고개를 힘없이 가로주었다.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 거예요? 지선이 철수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술이 아니면 세상 살 낙이 없으셨겠지. 철수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아버지, 차에 타십시다. 처음엔 철수도 이렇게 조용한 말로 시작했다. 어딜 가자고 시방. 난 죽어도 여기서 죽을란다. 아버지,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언성은 점점 더 높아갔고 이미 아버지를 말로 설득할 때가 아니란 걸 안 철수는 강제로 방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다. 물론 시어머니와 지선도 옆에서 거들었지만 뼈마디밖에 안 남은 분이 어디 그렇게 힘이 남아 있었던지
시아버지의 저항은 의외로 거세었다. 어찌어찌해서 마당까지는 모시고 나왔는데 시아버지는 거기에 벌렁 누워버렸다.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거야? 당신이 시켰지? 시아버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옆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노려보았다. 아버지, 이렇게 집에 계시다가는 죽어요. 제발 제 말씀도 좀 들으세요. 난 죽더라도 여기서 죽는다. 갑자기 시아버지가 주먹으로 눈물을 훔쳤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신이 좀 드셔서 흘리는 회한의 눈물일까? 아니면 이렇게라도 동정을 사기 위한 어린애 같은 연극일까? 결국은 동네 어른들 몇 분이 거들어주기까지 해서 시아버지를 차에 간신히 태울 수 있었다. 지선이 핸들을 잡고 어머니와 남편은 아버지의 옆구리를 꼭 뀌었다. 차에 타자 아버지는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조용해졌고 자꾸만 뒤를 돌아다 보았다. 고향의 들판, 고향에 정들었던 사람들이 남아서 손을 흔들고 있는 그곳을. 눈처럼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지선은 천천히 차를 몰아 구례보다는 좀 더 큰 인근의 대도시 대학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낙화, 저렇게 떨어지는 꽃잎은 아름답기라도 한 것을. 얼굴에 노란 눈자위만이 살아서 몇십 년을 살던 고향의 아름다운 벚꽃나무 길을 이렇게 떠나가야 하는 저 노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에게 시아버지라 불리는 저 노인이 지금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한 줄기 의식이라도 남아있을까? 나는 그저 본능처럼 다가올 운명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이었다.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당장 죽어가는 환자도 몇 달을 기다려야 겨우 병실이 나올까 말까 한다는 대학병원에 이렇게 무작정 달려온 시아버지를 위한 병실이 있을 리가 없었다. 어떻게든 여기저기 아는 끈을 대보기로 하고 시아버지를 우선 응급실로 모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응급실도 초만원이었다. 교통사고라도 당했는지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고 다리에선 피가 뚝뚝 떨어지는 환자가 침대도 아닌 바닥에 누워 있었고 누가 임종이라도 맞고 있는지 꺼이꺼이 하는 울음소리도 끊이질 않고 들려왔다. 시아버지도 그렇게 맨바닥에 눕는 수밖에 없었다. 흰 시트로 얼굴마저 가려져 가족들의 울부짖음 속에 응급실에서 영안실로 옮겨가는 한 환자의 최후를 본 시아버지는 이젠 어린아이처럼 철수에게 매달렸다. 철수야, 나 좀 집에 다시 데려다 주라. 어디 사람이 있을 곳이 되겠냐? 어?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면 침대가 생길 거예요. 당신이 철수한테 나 곧 죽게 생겼다고 말했지. 속 없는 예편네 같으니라고. 시아버지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던지 아들에게는 때를 쓰면서도 평생을 자신의 약자로 살아온 아내에게만은 습관적으로 온갖 짜증과 울분을 다 털어놓고 있었다. 정식 의사도 눈에 띄지 않고 실습 나온 의대생인 듯한 젊은 애들이 와서는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식사는 잘 하십니까? 하는 상투적인 질문을 이 학생이 묻고 또 저 학생이 묻고는 잠옷 심각한 표정으로 기록을 해갈 뿐이었다. 아줌마, 비키세요. 링거병을 든 간호사가 지선에게 대뜸 고함을 쳤다. 아줌마? 결혼한 여자니깐 아줌마는 아줌마지. 그러나 항상 자신을 대한민국에 그리 많지 않은 인텔리 중에 하나라고 자부하고 사는 지선에게 그것은 상당히 불쾌한 것이었다. 지선은 철수에게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다 그러고 그 지긋지긋한 응급실을 나와 병원 로비에 우두커니 앉았다.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이 전혀 현실 같지가 않았다. 가끔 명절 때나 생신 때 만났던 시아버지는 저렇게 치매 상태까지 이른 그런 노인이 결코 아니었다.
피곤할 텐데 쉬어라 하면서 지선이 일이라도 하고 있으면 말로라도 인정을 베풀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알코올에 쩔어 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의 간 환자가 되어 있는 것이다. 저분이 정말 나의 남편인 철수의 아버지란 말인가? 지선은 사실 응급실 바닥에 누워있는 시아버지의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불쾌한 노릇이었다. 어떻게든 시아버지 곁을, 이 병원을 떠나고 싶은 심정뿐이었다. 지선은 로비를 걸어 나와 가까이 있는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무작정 철수를 따라온 것이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폭신한 소파에 온몸의 체중을 실어 기댔다. 푸른 초원 위에서 골프를 치면서 사업 얘기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친정아버지와 한 달에 복수까지 찬 기형적인 외모의 어린아이와 같은 지능이 되어버린 시아버지. 자식들의 보살핌을 오히려 귀찮아하며 두 분만의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고 계시는 친정 부모님들과 무슨 일만 생기면 자식들이 이렇게 저렇게 챙겨드려야 하는 시부모. 하루 이틀 느낀 것은 아니지만 또 이런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터지자 친정과 시댁이 물과 불처럼 이질적인 존재란 것이 더욱 새삼스러워졌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병원이었지만 지선은 억지로 일어났다. 달라진 상황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시아버지는 맨바닥에 그나마 다행히 집에서 가져온 담요를 깔고 누워서 시어머니를 향해 분풀이를 하고 있었고 철수는 침대를 빨리 달라고 병원 측에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아가, 오늘 애썼다. 여기는 내가 있을 테니깐 넌 어디 여관에나 가서 쉬든지 아니면 서울로 올라가거라. 지선은 시어머니의 그 말이 눈물나게 고마웠으나 예의상 덜컥 그러겠다고 할 수도 없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불편하실 텐데 쉬셔야죠. 지선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얼굴 가득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철수가 어디서 등받이도 없는 간이 의자를 구해와서 어머니를 앉게 했다. 시어머니가 아까 했던 말을 철수 앞에서 다시 하면 좋으련만 지선이 한 말을 진심으로 알아들으셨는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지선은 목석 같은 철수지만 자신이 지금 얼마나 피곤한가를 알게 하려고 허리를 주무르며 응급실 맨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당신은 서울 올라가라고. 난 여기 있을 테니까. 그제서야 철수가 지선을 돌아보았다. 저만요? 난 여기 있어야겠소. 철수의 어조는 비장하기까지 했다. 언제 올 건데요? 그걸 지금 알겠어? 철수가 벌컥 화를 냈다. 그래, 잘났다, 이 효자야. 그럼 저만 갈게요. 옆에 시어머니가 있어서 철수의 성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선은 도망치듯 응급실을 나와 차에 올라탔다. 운전을 오랜 시간 했지만 서울로 돌아간다는 게 지옥에서 한 철을 보내고 떠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다. 지선이 서울에 온 후 밤에 철수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아직까지도 응급실에서 맨바닥 신세라는 것과 어머니는 근처 여관에서 주무시기로 하였다는 현지 상황을 전해주었다. 어머니가 여관으로 들어가 쉬게 되면 그 찬 응급실 바닥에서 하룻밤을 보낼 사람은 당연히 철수였다. 평소 인간의 도리란 것을 입만 열면 강조하는 사람다운 행동이라고 지선은 속으로 철수를 비웃고 있었다. 철수는 그답게 토요일, 일요일 이틀 밤을 병원 응급실에서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서울로 올라와 곧장 회사로 출근했다. 네, 김수련 작가님의
날마다 이혼당하는 여자 7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시고요. 더 많은 작품 무료로 즐겨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